여러분은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이 기념일이 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세종대왕을 기념하여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위대한 업적으로 인해 그분의 위상이 현재 더욱 높아진 것을 아시나요? 요즘에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왜 그들은 한글을 배울까요?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K-팝이나 K-컨텐츠 때문에. 여기 K-컨텐츠가 뜨기 전부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 1초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법률 자문가 엘리사 린드그렌입니다. 스웨덴 출신이죠. 매일 수많은 사건을 다루지만 그날의 사건은 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파일에는 한국 귀화 난민 관련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린드그렌 변호사. 이번 사건은 좀 까다로울 겁니다. 통역 문제도 있고. 부장 판사 피터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요. 통역 기록에는 한국어 소통 불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작 신청자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맞는 건가요? 한국에서 10년을 살았는데 한국어를 못한다는 게. 동료 변호사 마르코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 기초적인 것만 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정에서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사건 파일을 집으로 가져와 밤새 검토했어요. 신청자의 진술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이건 단순히 생존 한국어만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통역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실제로 신청자와 대화해 보셨나요? 아니요. 신청자의 영어가 너무 서툴러서 한국어 통역을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소에 한국어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이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진실이 왜곡되고 있었던 겁니다. 통역의 부재로 인해 누군가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니. 그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어를 배워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로 했죠.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좌를 찾아보는데 문자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알파벳이 아닌 완전히 다른 체계의 문자. 한글이라고 불리는 이 문자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창제했다고 해요. 기하학적인 모양과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니. 이런 창의적인 문자 체계를 갖춘 나라의 법과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어의 어수는 영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구조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이 구조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어로 생각하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언어에 담긴 다른 세계관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어쩌면 이 사건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겨울밤은 길고 어둡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동안 저는 책상에 앉아 한글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낯선 도형 그리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점차 규칙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읽으며 입모양을 따라했어요. 거울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지만 언어의 음악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 창제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15세기에 문자를 과학적으로 설계했다고요? 한국어 선생님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유럽에서는 문자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과학 문자라니.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이 목구멍의 모양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제 법적 훈련과도 닮아 있었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밤이 깊어갈수록 한국어의 매력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문법의 유연성이 흥미로웠어요. 주어를 생략해도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 뚜렷하며 감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다양하다는 점. 법정에서는 이런 뉘앙스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까지. 간단한 인사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의와 공경의 문화가 느껴졌어요. 특히 정서적 표현이 풍부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립다, 아쉽다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감정들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죠. 친구 마리아가 놀러 왔을 때 제 방에 한글 포스터와 공부 노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엘리사, 정말 미쳤구나. 이거 배워서 뭐에 써먹을 건데? 어쩌면 이 언어가 내 삶을 바꿀지도 몰라.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은 진심이었어요. 이미 한국어는 제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한국어 공부를 이어가며 단순한 법적 호기심이 뭔가 더 깊은 것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제가 언어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언어가 살아 숨쉬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지원서에는 연구 목적을 적어야 했어요. 국제법정에서의 언어 장벽과 법적 정의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내심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죠. 언어를 통해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어요. 엘리사, 제정신이야? 상사인 구스타프가 제 계획을 들었을 때 한 말입니다. 유럽 최고의 법률 자문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하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 일본도 아니고 마치 제가 경력 자살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어떻게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이해합니다. 스웨덴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나는 것이니까요. 지원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메일함에 답장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합격이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없이도 초급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 손에는 서울로 가는 기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휴직 신청을 했어요. 모든 게 꿈처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창문으로 스톡홀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제 옆자리에는 한국인 남성이 앉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분의 놀란 표정과 이어진 미소가 제게 확신을 줬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정말 발음이 좋네요. 비록 그 이후 대화는 영어로 이어졌지만 그 짧은 교류가 제게 큰 용기를 줬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해하려는 자에게 세상은 문을 열어준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노력이 어쩌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모르는 미래지만 이 여정이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것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학당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35살의 법률 전문가였지만 그곳에선 그저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자일 뿐이었어요.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그리고 저 혼자 유럽에서 온 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1급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지영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다른 학생들이 유창하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겨우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첫 수업이 끝나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은 한자 배경이 있어 더 빠르게 배우는 것 같았어요. 모두 다 나보다 낫구나. 교실 밖으로 나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베트남 출신의 투안이 서 있었어요. 저는 3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투안의 한국어는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투안. 이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생이 되었다고 했죠. 한국어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엘리사 씨도 그럴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찬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어학당 생활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매일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신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 이 특별한 감정의 개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법률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논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 사회는 정서적 유대가 강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김지영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서툰 한글로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은 정말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편지를 받은 김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년 가르쳤지만 외국인 학생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건 처음이에요. 그날 수업에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문자를 만든 임금님의 이야기에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감동했어요. 중국 학생 리웨이는 우리도 이런 임금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죠. 놀라운 점은 어학당에서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한국어가 우리의 공통어였어요. 투안, 리웨이, 일본에서 온 유키와 함께 한국어로 대화하며 국적을 넘어선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김 선생님은 제가 법률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특별 과제를 주셨습니다. 한국의 법률 용어를 공부해보세요. 언어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담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제 연구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언어와 법, 그리고 정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제 여정의 목표가 되었어요. 한국 생활 3개월째, 기초 회화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깎고 택시 기사님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는 가능했어요. 하지만 법률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벽에 부딪혔죠. 논리적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충돌했습니다. 엘리사 씨, 질문의 요점이 뭔가요? 세미나 발표자 박 교수님이 제 장황한 질문 후에 물으셨어요. 분명 한국어로 질문했는데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옆자리에 한국인 대학원생 수진이 귓속말로 조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배경 설명부터 하고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더 예의 바르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서구식 법정에서는 직설적이고 명확한 것이 미덕이지만 한국에서는 맥락과 배경이 중요했죠. 법정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직설이 아닌 우회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한국어 고급반에 들어가면서 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박민호 교수님의 법률 한국어 특강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업 후 용기를 내어 질문했죠. 왜 그렇게 돌려 말하죠? 법정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박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질문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서양 법정과 한국 법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찾으셨네요. 우리는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직설적인 것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법이 추구하는 정의, 그것은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법정에서는 관계의 회복과 화해가 중요한 가치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와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도 할머니는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참 잘하네. 어디서 왔어?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곳에서 왔구나. 우리나라 어때? 정이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맞아. 우리는 정이 많은 민족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이 짧은 대화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언어가 사고 구조를 재편하는 힘,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인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죠. 6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제 사무실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첫 업무는 당연히 그 한국 귀화 난민 사건 서류를 재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중급 한국어 실력으로 원본 진술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본을 대조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게 맞나? 영어 번역에는 없는 뉘앙스와 맥락이 한국어 원본에는 가득했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행위자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국어의 특성이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원본에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영어로는 I didn't want to help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돕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는 중요한 뉘앙스가 완전히 반대로 해석된 겁니다. 동료 판사 헬레나를 불러 이 발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어 원본과 영어 번역 사이에 심각한 맥락 왜곡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번역 오류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헬레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어요. 6개월 한국어 공부한 것으로 전문 통역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가 증거이고 증거는 왜곡되면 안 됩니다. 제 단호한 말에 헬레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제 조사를 승인해 주었어요.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어 원본에는 난민 신청자가 한국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가득했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어펙션으로 번역되어 의미가 축소되었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신청자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중요한 진술이 번역 과정에서 완전히 누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사회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한국어 고유의 맥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진실도 왜곡된다는 것을. 다음 날 재판부에 정식으로 재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언어적 오해로 인한 판결 왜곡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제출한 상세 분석 보고서에는 원본과 번역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요. 판사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한 난민 심사가 아닌 우리 법정이 다문화 사회의 언어적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이해하는지 시험하는 사례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법원 복도에서 한국계 미국인 변호사 박준호를 만났어요. 린드그렌 변호사님,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의 깊이를 이해하는 외국인 법률가는 처음 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법의 세계조차 한국어의 깊이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재심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며 신청자의 소명 자료를
한국어로 직접 준비했어요. 신청자 최진우 씨와 화상 통화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 그를 봤을 때 놀랐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린드그렌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최진우 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했던 거죠. 소명문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밤새 사전을 뒤지고 박민호 교수님께 이메일로 조언을 구했죠. 정확한 표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드디어 완성된 소명문을 최진우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내용을 읽으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재심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준비한 한국어 소명문을 영어로 번역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최진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국어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통역을 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진정한 고향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최진우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재판장도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그가 한국 이름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한국 이름 진우는 참된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제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판결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이전 결정을 뒤집고 최진우 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였죠. 판결문을 읽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법적 승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과 삶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최진우 씨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린드그렌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어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름, 언어, 정체성, 그리고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죠.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변호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떠나기 전날 최진우 씨에게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전통자수가 놓인 손수건이었어요.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린드그렌 변호사님, 당신은 제게 언어를 넘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들에게 같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인간적 연결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였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지 2달째,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외국인을 위한 법률, 한국어 과정 개설 준비로 바빴습니다. 박민호 교수님의 도움으로 특별 강좌를 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제 경험이 다른 외국인 법률가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정리하며 칠판의 언어는 살아있다라고 한글로 썼어요. 이것이 제 첫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수업 시작 30분 전 강의실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그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최진우 씨? 어떻게 여기에? 린드그렌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어서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 법률을 공부하고 있어요. 난민들을 돕는 법률 상담사가 되고 싶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시간이 지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죠.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엘리사 린드그렌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진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난민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언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진실에 다가가는 길이에요. 제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미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언어 학습이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 깊은 문화적 이해로 이어질 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최진우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법률 지식을 나눠주었어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한국어 책을 읽다가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1년 전에는 한글 자음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법률 서적을 읽고 있다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외국인인데 한국 책을 읽네. 대단하구나. 감사합니다.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국말 배우니까 좋니?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저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판결을 위해 한국어를 배웠지만 결국 한국어가 저를 구했습니다. 언어는 그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제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 서서 생각했어요. 언어의 경계를 넘어 이제 나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